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1일 정오입니다. 요사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한 점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투표 성향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남성표가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한 때문입니다. 물론 여성표도 해리스를 많이 찍었지만은 남자들만큼 그렇게 몰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를 얻기까지는 트럼프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여성 비하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역작용이 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순기능을 해가지고 남자들이 트럼프 지지로 쏠리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백인 남성 그리고 히스패닉 남성의 트럼프 지지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보통 선거라고 하면은 뭐 정책을 통해서 또는 지역적인 어떤 감정이라든지 또는 이념적인 갈등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당선되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트럼프는 이 남성 여성의 대결 구도를 상당히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2022년 한국 대통령 선거 때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구사했던 세대 포위론과 젊은 층에서 남자 여자를 대립시키는 전략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준석 대표의 선거 전략을 모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 천재입니다. 정치적 천재라는 말은 어떤 사물을 볼 때 보통 사람과는 다른 방향을 본다는 겁니다. 대선 하면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지역구도입니다. 그리고 좌우 갈등 구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지 않고 이준석 대표는 세대 포위론을 우선 들고 나왔습니다. 세대 포위론의 핵심은 가장 좌편향된 40, 50 세대를 2030과 60, 70 이상 노년층이 포위한다는 겁니다. 손을 잡고 포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자와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아버지, 삼촌을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일종의 세대 구도를 말합니다. 그런 발상도 아주 천재적인데, 여기에 그 일종의 기폭 장치로 사용한 것이 젊은 세대, 2030 세대에서 남자들이 느끼고 있었던, 2030 남성들이 느끼고 있었던 지나친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울분, 반감을 건드린 거죠. 그런데 그 건드리는데 기폭제가 된 게 여가부 폐지였습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과 사병 월급 뭐 200만 원까지 인상, 이런 걸 통해서 2030과 6070이 친해질 수 있는 화두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그때 통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통일부가 이게 자유통일부가 아니라 이거 적화통일부가 아니냐 하는 식으로 생각이 들 만큼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드는 그런 정책을 펴니까 통일부도 저거 여가부하고 같이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은 60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요 두 개를 같이 들고 일어났어요. 여가부, 통일부, 무용론. 이러니까 2030과 6070이 공감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한 그 표가 불과 22만 표밖에 안 됩니다. 그 표 차이가.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 선거판은 근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불리했다는 겁니다. 불리한 걸 반전시키는데 세대 포위론과 2030에서의 남성표 확보 전략이었죠. 이게 성공을 했으므로 겨우 2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의 계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만약 그런 세대 포위론 전략이 없었더라면은 한 260만 표 차이로 졌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260만 표 차이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세대 포위론이 주요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겁니다. 2030에서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이 반반으로 표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2030은 역사적으로 좌파 또는 진보편이었는데 2030에서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이 50대 50으로 반을 갈랐다고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엄청 선전한 거죠.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2030의 남자들을 겨냥한 이준석 후보의 대전략이었고,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게 2030의 여성 지지도 그 앞서 보수당을 지지했던 비율보다 더 높아졌어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30의 남성은 윤석열 지지, 여성은 이재명 지지가 아니고 2030의 남성과 2030의 여성이 모두 그 전에 있었던 선거보다 윤석열 후보 지지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준석 대표의 천재성이죠. 천재는 꼭 예술, 스포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정치판에서도 천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흔히 우리가 그랜드 스트래티지라고 합니다. 대전략이라고 그래요. 국가 대전략. 크게 보면서 판을 아주 움직이는 그런 전략을 이준석 당시 30대 중반이던 이준석 대표가 구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내었다. 그것을 이번 트럼프의 승리 전략에서도 보인다 이겁니다. 한국 정치를 앞으로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규정한 것이 이준석 대표였다. 그런 세대 간의 차이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세대 간의 차이는 상당 부분 문화적 차이입니다. 요걸 읽을 수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대전략이 성공했다는 거죠. 대전략이 꼭 안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거에서의 대전략이 사실은 정권을 결정하니까 그것은 안보 전략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지난 4월 총선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뭘 가지고 투표하라고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자질구레한 공약, 그것도 좌파적 공약은 많이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여의도에 지금 잘 앉아있는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버리겠다는 이런 아주 엄청난 공약을 했는데, 그것은 충청도 표 얻으려고 공약을 했는데 충청도 표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 공약을 딱 걸어가지고 다음에 좌파 세력이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고 해서 그게 성사가 되면은 수도 서울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또 차기 대통령 후보가 지금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옮겨야 되겠다. 그렇다고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세종시에 지금 제2 집무실을 짓고 있으니까 그걸 정식 집무실을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행정부의 반이 세종시에 가 있고, 국회도 가고,
대통령도 가버리면은 서울에 남는 건 뭡니까? 대법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슬며시 수도 서울이 수도 세종시로 돼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수도가 소매치기 당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김정은 세력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남북한의 대결은 역사적 정통성의 대결이고, 그 정통성의 대결에서 서울의 수도를 가진 정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우리 민족사에서 수도를 가장 오래 한 도시가 경주와 서울입니다. 따라서 서울을 수도로서 포기하면은 평양과 세종의 대결이가 되는데,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 오히려 평양이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국가 기구 또는 국가 정통성을 파괴하는 그런 짓에 합작하고 있는 게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진정한 보수 세력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이 진정한 보수는 아니다. 그러면은 반공 세력은 맞느냐? 그것도 애매합니다. 반공 세력. 수도를 이런 식으로 옮기는 거, 내륙으로, 남쪽으로 옮기는 거, 우리 역사상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수도를 남쪽으로 또는 내륙으로 옮겼던 왕국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라는 수도를 한 번도 옮긴 적이 없습니다. 천년 동안. 그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이준석 같은 정치적 천재가 다시 한번 그 포부를 열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 전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반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전반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반전의 최대 패배자는 윤석열이고 최대 승리자는 이준석입니다. 후반전 게임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